자, 그 다음에 210페이지를 이어서 볼 텐데요. 자, 210페이지와 211페이지를 보면은 왼쪽에 농민들이 하나로 뭉쳐서 일본의 부당한 처우에 대항했던 소작쟁이가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211페이지를 보면은 노동자들이 하나로 뭉쳤죠. 노동자들이 하나로 뭉쳐서 일으킨 노동쟁이 두 페이지로 나누어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농민들 같은 경우에는 1910년대에 토지조사 사업과 그 다음에 1920년대로 접어들어서 산미 증식 계획이 있었죠. 자, 그래서 그때 당시 1910년도에 무단 통치기 때 우리나라를 막 다스리기 시작을 하면서 일정한 기간 내에 이 땅이 내 땅 소유주라는 것을 신고하게끔 했습니다. 이것을 기한부 신고제라고 불렀었는데, 이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주인 없는 땅으로 여겨져서 동양척식 주식회사라는 회사가 이 땅을 전부 다 가져갔었죠. 근데 이때 함정이 뭐냐면, 이 땅이 내 땅이다라는 것을 이제 자료에다가 작성을 해서 이제 조선총독부에 이제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 자료를 전부 다 일본어로 작성하게끔 했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때 당시 농민들 중에서는 한글도 아직 쓰지 못하는 농민들도 대부분이었었는데, 일본어로 이것을 작성해서 신고를 하게끔 하니까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했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일본인이 세운 조선총독부 밑에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이것을 전부 다 주인 없는 땅으로 여겨서 전부 다 약탈해 갔던 겁니다. 그리고 싼 가격에 일본인들한테 되팔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는 일본 지주 밑에서 일하는 소작농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위에 일본인 땅 주인이 있으면 그 밑에 땅 주인의 땅을 대신 농사짓는 우리나라 소작농으로, 마치 식민지화 구조처럼 이렇게 우리나라 토지를 약탈하는 사업이 바로 있었는데, 그것이 토지조사 사업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20년대로 넘어가서 산미 증식 계획을 했었죠. 산미 증식 계획은 1920년부터 1934년까지 14년 동안 우리나라의 쌀을 일본이 수탈했던 정책 중에 하나인데, 192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일본이 산업화 물결이 일어나게 되면서 전부 다 도시로 인구가 집중됐었다고 했죠. 도시로 인구가 집중돼서 전부 다 공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굳이 땡볕 아래에서 일하는 것보다 실내에서 또는 도시에서 일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했던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본 안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숫자가 부족하게 되었고, 농민들의 숫자가 부족하게 되니까 1920년대에 일본 내에서 식량 부족으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고자 일본의 식민지였던 우리나라에서 쌀을 많이 생산해서 가져가고자 했던 거죠. 그 계획을 산미 증식 계획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때문에 내 토지도 일본한테 빼앗기고 열심히 농사지은 쌀도 전부 다 약탈당했기 때문에 농민들의 불만이 쌓이고 쌓였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표출하고 싶은데, 내 한 사람은 힘이 약하지만 같은 처지에 있는 농민들끼리 하나로 뭉치면 힘이 세진다라고 이미 사람들의 마인드 속에는 알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몇십 년 전부터 독립협회가 그러한 모습을 이미 입증을 해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로 뭉치면 한 국가도 물러낼 수 있다라는 것을 이미 독립협회 때 알았던 겁니다. 자, 그래서 농민들이 한자리에 뭉쳐서 자신들의 권리, 자신들의 생존권 투쟁, 또는 넓게는 항일 투쟁으로 이어졌던 쟁의가 바로 소작쟁의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많은 농민들이 토지를 잃고 소작농으로 전락을 하게 됐다. 그래서 원래는 소작농, 자기 땅이 아닌 땅을 대신 농사짓고 주인 양반한테 이제 세금을 바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2분의 1세였죠. 즉 50%의 소작료를 주인한테 지불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60%라든지 70%와 같은 높은 소작료로 지주가 세금을 뜯어가니까 이것에 반발해서 농민들이 하나로 뭉친 것이 이제 소작쟁이였던 거죠. 또는 농사 지을 때 물이 많이 필요한데 물을 가두어둘 수 있는 저수지라든지, 또는 뭐 보와 같은 이러한 수리 시설을 만드는 데 필요한 돈을 전부 다 이제 농민들한테 세금으로 때렸던 거죠. 또는 뭐 종자 씨앗 비용이라든지 비료 비용이라든지 농약 비용과 같은 기타 여러 가지 비용들을 전부 다 농민들한테 세금으로 부담을 시키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농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힘이 약한데 이제 같은 처지에 있는 농민들이 하나로 뭉쳐서 조합 활동을 하거나 또는 이제 투쟁을 하면은 그 힘은 이제 세진다라는 것이 이미 농민들 머릿속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로 뭉쳤어요. 자, 그러면은 저는 이제 교과서 옆에다가
1920년대의 투쟁하고 이제 이것이 1930년대 투쟁으로 넘어갈 때의 특징을 간단하게 정리를 할 텐데 1920년대의 투쟁은 한마디로 밥그릇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뜯어가니까 많이 뜯어가지 말라 이거죠. 그래서 1920년대의 특징은 생존권 투쟁이라면 1930년대의 농민들의 투쟁은 어떻게 싸우다 보니까 이 모든 처지는 전부 다 일본이 우리를 지금 식민지화 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먹고 살기 힘들구나 라고 결론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30년대로 넘어오면서 생존권 투쟁이 이제 항일 투쟁으로 발전되는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1920년대의 대표적인 생존권 투쟁이 이제 전라남도 암태도에서 소작쟁이가 일어나게 됐는데 암태도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이제 일본 지주가 우리나라 농민들한테 세금을 이제 10분의 반절을 원래 세금을 내야 되는데 70%로 세금을 때려버리니까 이제 여기에 열받아가지고 암태도 지역에 살고 있었던 농민들이 이제 어떻게 이렇게 세금을 많이 거둘 수가 있냐 70%를 40%로 바꿔달라라고 요청했던 사건이 1923년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923년부터 24년까지 1년 동안 농민들이 투쟁을 했고요. 여기에서 일본인 지주가 무릎을 꿇고 소작료를 70%에서 40%로 낮춰주는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또 한 번 입증이 된 거죠. 우리가 하나로 뭉치면 우리의 요구를 충분히 일본이 들어줄 수 있구나. 항일 투쟁의 어떤 희망을 이때 엿본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암태도 소작쟁이입니다. 자, 이게 이제 대표적인 소작쟁이로 알려져 있고요. 자, 이것이 이제 1927년도 이후로 농민들이 이제 단체를 조성했는데 그 단체가 조선농민 총동맹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 단체를 활동을 통하여서 이제 일본의 부당한 처우에 대응을 했던 거죠. 자, 이렇게 우리나라 농민들이 세게 나오니까 일본도 가만히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1930년대로 접어들어서 이러한 농민들의 소작쟁이를 간섭하고 견제하고 무마시키고자 일으킨 운동이 바로 농촌진흥운동이었어요. 자, 이 농촌진흥운동이 1932년에 이제 실시가 되게 되는데 말 그대로 농촌을 진흥시켜 줄 테니까 이제 그만 너네 집으로 돌아가라 이거죠. 소작쟁이 하지 말라. 일본한테 대응하지 말라. 잘 해줄 테니까 이것이 농촌진흥운동입니다. 근데 이제 일본이 농촌진흥운동을 펼쳤는데 결국에는 더욱더 소작쟁이를 준비하는 우리 농민들을 간섭하고 탄압했던 사건이 바로 농촌진흥운동이었어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1930년대에 이제 농민조합운동이 일본한테 요구를 했는데 일본 요구를 들어주지 않다 더욱더 적극적으로 항일투쟁으로 발전되는 모습을 우리가 엿보게 됩니다.